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노년기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뼈 건강부터 챙겨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골밀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허리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골절을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노년층을 괴롭히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젊을 때는 딱딱한 골격에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떨어지고 뼈 두께가 가늘어져 충격에 취약해진다. 특히 골다공증이 심할 경우 아주 작은 충격에도 척추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한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그 이름에도 들어있듯이 일단 환자가 골다공증인 상태에서 외상 없이 혹은 아주 작은 외상에도 발생할 수 있는 척추체의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만성 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또한 보행이 힘들어지고 척추 모양이 변형되는 척추 후만증과 같은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노년기 건강의 걸림돌,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의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백승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압박골절을 일으키는 골다공증, 어떤 질환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골다공증이란 노화나 다른 기타 원인에 의해 뼈의 강도가 약해지며 골절에 취약해지는 골격 질환을 말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빼곡히 뼈가 들어찬 건강한 뼈와는 달리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엉성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당연히 이는 충격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검사에서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를 비교한 점수가 있는데 이를 T점수라고 하고 이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골절이 취약해진다고 했는데요. 특히 척추에 골절이 오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척추의 구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척추 중 흔히 골절이 잘 발생하는 흉추와 요추로 이어지는 등과 허리의 척추는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체중을 지탱하게 되며 이러한 무게를 견디는 구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흔히 몸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척추는 특히 척추체라 불리는 척추의 앞기둥이 앞기둥인 몸통 부위가 하중의 8에서 90%를 지탱하게 되며 이러한 압박력을 많이 받아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혹은 단순 압박골절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어떤 질환인가요? 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진단명에서도 알 수 있듯 골다공증의 진단하에 가벼운 외상이나 혹은 외상이 없더라도 발생하는 척추체의 골절을 말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렇게 이제 취약한 뼈에 단순 체중이 가해지거나 혹은 압박력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때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압박되는 형태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가벼운 외상이나 또 외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대한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남성은 10명 중 1명꼴로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다면 여성의 경우에는 10명 중 3, 4명꼴로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50대는 15.4%지만 60대는 32.8%, 70대는 그 절반 이상인 65.2%에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에서 50대 이후 골다공증의 빈도가 더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골 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압박골절을 겪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경우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46만 5,087명 중 25.8%에 해당하는 12만 390명이 척추의 압박골절을 경험했다고 하며 남성이 20.8%, 여성이 26.6%로 여성이 더욱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취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골다공증을 진단받는 분들 중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셈인데요. 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겪는 환자들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대한골대사학회 자료로 척추 골절에 국한된 통계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와 고관절, 손목 골절 등에 대한 통계로 해가 가면 갈수록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빈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님? 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은 이제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골다공증의 고위험 인구가 증가하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이나 건강검진을 이전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환자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이제 앉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점차 더 많아지게 되며 운동 부족에 의한 근골격의 약화 및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었고 더 이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뼈가 더 취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골대사의 중요한 재료인 비타민 D는 햇빛에 노출되며 합성이 되는데 과거 야외 활동을 많이 하던 그런 시절에 비해 현대인은 야외 활동이 감소하여 이러한 비타민 D가 전반적인 결핍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이 꽤 심할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증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한 등과 허리의 통증입니다. 이 증상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통증이 호전되며 괜찮지만 누운 상태에서 돌아 눕는 자세도 통증이 악화될 수 있고 누웠다가 앉을 때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즉 체위 변경 시에도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도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등허리 주변을 가볍게 두드릴 때도 상당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운동을 할 때 인대가 늘어나도 이제 붓고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골절이 발생했는데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닙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다른 환자분들 이제 예를 들면 부러졌는데도 이제 예전에 진단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이제 받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의뢰 이제 심한 통증이 있지만 병원을 안 갔던 좀 과거 세대의 이제 노인분들, 이제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았을 때 발생했었던 통증이라고 골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일단 심한 통증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고 보통은 이제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 통증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걸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좀 아플 때는 그냥 누워가지고 뭐 등 지지고 찜질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본인이 골절이라고 인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겠습니다. 네, 사실 골절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빠르게 병원을 오셔서 진단받고 또 치료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압박골절의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한데 허리 디스크 통증과 비교하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골절의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허리와 등, 이제 골절된 부분의 주변에서만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며 그 정도가 사실 디스크도 심하게 터지면 이제 크게 아플 수는 있는데 디스크의 특징은 디스크가 이제 터지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터진 부분 외적으로 이제 자극하는 신경의 증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터진 거는 허리인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엉치나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런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분이 아픈 게 좀 특징입니다. 아픈 부분에 이제 다리 쪽을 지배하는 신경이 디스크가 터지면서 자극하게 되어서 이제 그런 통증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아프더라도 허리를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 골절통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부러진 그 부분만 이제 통증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척추에 발생하는 질환에는 허리 디스크를 비롯해 척추관 협착증, 척추 압박골절 등 다양한 질환이 있다. 그중에서도 척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노년층에서 쉽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골다공증 환자 중 25%가량이 압박골절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늘면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오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네, 어머니가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뒤로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넘어진 뒤로 많이 아프실 텐데 혹시 어떤 때 가장 더 아파하시나요? 네, 어머니가 누워있다 일어나실 때나 앉아있다 일어나실 때 더 많이 아파하십니다. 혹시 예전에도 이렇게 다치셔서 많이 아프신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다치신 적 없고 이번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허리에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되지만 몸을 움직이면 다시 통증이 느껴진다. 특히 눕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와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이제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시다가 넘어지는 아주 작은 이제 외상에도 불구하고 척추뼈가 골절을 진단을 받은 환자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틀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통증이 지속되셔서 보호자가 모시고 오셨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먹는 약으로 통증이 조절되고 보조기 착용하시면서 일상생활을 잘 하셔서 특별하게 시술 없이 치료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골다공증을 본인이 모르던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본원에서 골다공증을 잘 치료받으시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의 가능성을 낮추는 치료가 지속되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척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척추체의 변형을 확인한다. 급성 골절의 여부와 구조적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MRI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다발성 골절이 있을 경우 광범위한 범위의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 뼈 스캔이 필요할 수 있다. 어머님이 시술 받으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집에서는 보조기 착용하시면 무리 없이 생활 잘 하고 계세요. 혹시 처방받은 약은 드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나요? 아니면 통증 괜찮으셔서 아예 안 드시나요? 통증 있으면 진통제 복용하라고 주신 거는 거의 시술 후에는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프다고도 안 하시고 진통제도 안 드시는데 보조기를 계속 착용을 해야 될까요? 시술로 통증이 없어지셨더라도 아직 뼈의 힐링이 다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기는 한 8주에서 12주 정도는 착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건강한 척추뼈는 외부 충격에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골다공증이나 노화로 골밀도가 낮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취약해진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에 유의해야 한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절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조기와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일상생활을 복귀를 시키려고 했으나 이제 환자분이 통증이 조절이 안 되시고 이제 집안에서 거동도 불편하셔서 결국 척추 시멘트 성형술을 시행한 환자분이십니다. 다만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 없더라도 해당 골밀도를 높여주는 그런 주사 치료를 지속을 하면서 추가적인 골절을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경우에 이제 좋으신 분들은 골다공증 주사를 맞음으로써 골다공증이 아니게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사와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골절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증상이 가벼우면 휴식과 함께 보조기를 착용하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우려되면 척추체 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다. 척추체 성형술은 골절된 부위에 주사로 골시멘트를 주입해 단단하게 고정해 척추뼈 형태를 복원시키는 치료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이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모시고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늦어진다면 추후에 척추가 내려앉는 그런 변형의 장애가 생겨서 만성적인 통증이 추후 뼈가 다 붙더라도 지속이 될 수 있고, 이름에 들어있는 골다공증을 이제 치료를 안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추후에 이제 다분절로 다른 뼈들도 또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골절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 와서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진단과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충격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통증이 심하지 않아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 치료가 늦어지면 재골절이 잦아질 수 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와 병행해야 추가적인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골다공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도 중요하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진단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진단하는 검사는 가장 병원에 처음 오면 하는 검사죠. 단순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촬영이 기본적인 검사이며 척추체의 변형 확인을 위한 스크리닝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상 직후에는 변형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어 추후 엑스레이의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뼈의 변형이 확인되면 이게 이번에 생긴 것인지 혹은 과거에 생긴 것인지 확진을 하기 위한 자기공명 영상 촬영인 MRI를 촬영하여 확진을 해야 되고, MRI를 촬영하면 골절의 구조적인 안정성도 같이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촬영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뼈 스캔 검사는 여러 마디의 골절이 발생했을 때 용이한 검사이고, 광범위한 범위의 골절 확인과 그리고 미세 골절 확인에 용이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단순 방사선 촬영부터 뼈 스캔까지 다양한 검사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렇게 증상의 확인과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진단받았다면 먼저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기에는 안정과 활동 제한을 하며 이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영상 평가를 해야 되고, 잘 낫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활동 제한을 풀고 재활 운동을 시행해야 되며 반드시 기저에 깔려 있는 골다공증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통증 조절부터 재활 운동까지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초기 치료법, 통증 조절부터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통증 조절은 진통제를 투여하며 시행하게 되고, 급성기의 심한 통증에는 먹는 경구약과 혈관 주사약을 모두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증 강도를 보며 약물을 조절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 다리에 골절이 있을 때 깁스 치료를 하듯이 몸통의 골절에도 깁스와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여 골절된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안정성을 제공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게 됩니다. 단 환자분들이 보조기 하면 코르셋이나 복대 같은 부드러운 걸 생각하고 착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움직임을 잡아줄 수 있는 단단한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딱딱한 보조기를 차고 움직임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단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안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골절이 발생한 직후엔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되며 척추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하게 된다면 근력 저하와 추가적인 골밀도 감소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통증 조절과 보조기를 착용하며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척추체 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 시술은 빠른 통증 조절과 그리고 골절 후 압박 변형 정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로 이르게 되는 이 척추체 성형술 어떤 치료인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척추체 성형술은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골절된 척추체 내부에 이런 이제 골시멘트를 주입할 수 있는 바늘을 삽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골시멘트를 주입하게 되는 시술입니다. 환자는 엎드려서 시술을 시행하게 되고 국소 마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시멘트를 만들고 굳히는 과정도 이제 포함되게 되어서 약 한 20-30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다음 아래 사진은 실제로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시술을 실시간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진이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검은색 물질이 시멘트고, 이렇게 시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통증이 빨리 감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난 후에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네, 시술을 시행하던 시술을 시행하지 않고 회복되든 골절 부위의 안정성과 치료 경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추후 회복이 완료되었을 때도 골절 때문에 발생한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형 장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기도 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환자에서는 골다공증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측정하며 치료에 대한 성적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주기적인 관찰도 필요한데 이후에 재활 운동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보조기를 착용할 때는 허리의 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행 운동 및 일상생활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추후 보조기를 제거하고 난 뒤에는 보조기 착용으로 약해진 기립근을 포함한 코어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근력 강화 운동과 또는 이제 유연성 증가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과 같은 그런 재활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 압박골절을 일으키는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골다공증의 치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골절의 치료에 치중하고 보통 이제 골다공증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골다공증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뼈를 만들고 형성하는 재료인 칼슘과 비타민 D 등이 부족하게 되면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 중요한 건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골다공증 약들의 사용입니다. 골다공증 약에는 뼈의 파괴를 막는 골흡수 억제제와 뼈의 생성을 돕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으며, 보통 골절이 발생하고 골다공증의 수치가 나쁘면 골 형성 촉진제를 쓰는 것이 더 빠르게 뼈를 안정화시키고 그 골밀도 수치도 빠르게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요즘에는 이렇게 골 형성 촉진제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약물들 치료가 증상이 호전돼도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줘야 하는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증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뼈가 약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는 골절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골절이 치료되고 환자들이 이제 통증이 좋아지면 골다공증 치료를 계속 해야 되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뼈의 강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약을 변경할 건지 지속으로 사용할 건지 골다공증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제 골절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골다공증이 있다면 관리를 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골다공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골절 위험군들도 따로 있을까요? 네, 다음은 2024년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골다공증 진료 지침으로 내려온 표이고, 골절의 위험군을 이렇게 분류한 표입니다. 저위험군부터 중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으로 나뉘는 이러한 표에서, 사실 이런 표는 저희가 진료를 할 때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읽어봐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고위험군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 고위험군 혹은 초고위험군으로 묶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구체적인 환자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어떤 사례인가요? 네, 첫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 환자입니다. 내원 전일 휠체어를 밀다가 뒤로 넘어지며 수상해서 발생한 등과 허리의 통증을 주소로 외래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와 같은 체위 변경 시에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를 하였으며 검사 시에 확인된 골밀도 T 점수는 마이너스 3.1로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네, 65세 여성의 골밀도 T 점수가 마이너스 3.1.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환자는 처음 통증을 호소해서 해당 통증 호소하는 부위를 중점으로 검사한 엑스레이를 여기에 들고 왔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흉추 12번과 그리고 흉추 8번에 이렇게 표시를 하였고 지금 보시면 척추체는 원래 일정한 높이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정상적인 척추의 모양인데 해당 화살표를 표시한 이런 그 흉추체에서는 그 높이가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환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본인이 골절된 과거력이 없다고 하였고 하지만 엑스레이 상에서는 두 군데의 골절이 확인되어서 일단 확진을 위해서 MRI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는 과거에 허리 골절이 본인이 없었다고 했지만 MRI 검사상에서는 흉추 12번의 골절은 과거에 진행된 골절임을 확인하였고 근본 지금 이렇게 심한 통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흉추 8번 골절이 있음을 MRI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화살표로 가르치는 이렇게 하얗게 증가된 부분이 이번에 다쳤다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치료 계획은 다음과 같이 먼저 통증 조절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고 보조기를 착용하여서 골절부를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하였고 환자는 해당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호전되고 증상이 좋아져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몰랐던 골다공증에 대해서 T 점수 마이너스 3.1 수치가 확인되었고 이번에 골절을 치료하는 김에 다 같이 골다공증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2번 골절과 근본 흉추 8번의 골절 그리고 골밀도가 마이너스 3.0 이하이기 때문에 이는 골절의 초고위험군에 해당되고 뼈를 잘 붙게 하는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치료를 시행하며 시간을 두고 외래를 방문하여 검사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흉추 8번의 압박골절의 변형이 초기 엑스레이와 비교해서 크게 진행하지 않고 환자가 통증도 점점 없어지면서 뼈가 잘 붙고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환자의 치료 경과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환자 사례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 사례 어떤 경우인가요? 네, 두 번째 환자분은 85세 여성입니다. 내원 당일 화장실에서 넘어짐에 수상하였고 마찬가지로 등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분도 자세를 변경할 때 통증이 악화되면서 보행도 힘들다고 하였고 검사 시에 확인된 골밀도 T 점수는 마이너스 3.2로 역시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두 환자 모두 T 점수가 마이너스 3.0 이하면 증상이 스스로도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환자는 85세로 조금 더 고령이시거든요.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나요? 예, 이분도 처음 내원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등과 허리에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위쪽은 흉추 등뼈고 아래쪽은 요추뼈, 1번 뼈가 되겠습니다. 차례로 주저앉아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해당 부위의 급성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본인이 과거에 골절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MRI상에서 보이는 흉추 12번에서는 급성 골절 소견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이는 역시 과거에 이미 본인이 그냥 진단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 골절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 발생한 심한 통증의 경우에는
요추 1번의 이제 요추체 압박골절로 인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입원 중 이제 진통 조절을 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이제 보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지금 새롭게 발생한 요추 1번 뼈가 앞서 찍은 엑스레이보다 이제 그런 압박 변형이 더 진행되고 있는 이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환자와 마찬가지로 약물로 통증 조절을 하고 보조기 착용을 하였지만 환자는 쉽게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아파서 보행이 힘든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앞서 엑스레이 상에서도 압박 변형이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면 이렇게 척추체 풍선 성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 궁금한 게 척추체 성형술이랑 여기서 풍선 성형술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척추체 성형술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앞서 저희가 사진상 보여드렸던 시멘트를 주입하는 개념은 똑같은데 풍선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를 주입 전에 이제 풍선을 이렇게 안쪽에서 이제 풍선을 뼈 안쪽에서 풍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빈 공간을 무너진 뼈를 최대한 다시 높이고 이제 척추 시멘트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이제 시술입니다. 다만 이 시술은 이제 압박률이 조금 더 높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고 기본적으로는 척추체 성형술의 이제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환자분은 이제 주저앉은 1번 요추체의 풍선 성형술을 통해 앞서 엑스레이에서는 좀 가라앉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높이를 회복시키고 시멘트를 척추체에 주입하여 특별한 문제 없이 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술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고 1번 요추체에 시멘트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시술 직후 통증이 좋아져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이 가능해졌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진단된 골다공증에 대해선 역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과거 골절과 근본 새롭게 생긴 요추 1번 뼈의 골절 그리고 골밀도 마이너스 3.0 이하의 골절의 초고위험군으로 고령성 촉진제를 사용해서 골다공증의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 비싸서 비용적인 부담을 환자분이 호소하셔서 3개월째에는 이제 고릅스 억제제로 치료제를 변경하여서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래에서 출시해서 이제 촬영한 1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차 더 좋아지셨고 추가적인 압박의 변형 없이 매우 잘 회복되고 있는 그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1개월 후, 또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진 자료를 보여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호전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를 이렇게 이제 개월수로 나눠서 저희가 외래에서 출시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보조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착용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초기 1개월째 가장 변형의 정도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1개월째 저희가 이제 외래를 내원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 이 엑스레이 상에서 제가 이제 잘 낫고 있다는 소견을 말씀드린 이유는 변형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통 이제 병원에서 그냥 결과가 좋다 얘기를 들었다면 변화가 없는 게 결과가 좋다는 소견에 이제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째 저희가 이제 보조기를 떼기 전에 이렇게 또 촬영을 했고 역시나 1개월 전과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소견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다친 요 부분에서 잘 낫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더 3개월 후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또 추가적인 증상 변화나 혹은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이게 시술 후에는 또 인접 분절에 또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어서 저희가 출시하면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새롭게 생긴 골절은 또 없는지 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후에도 시술한 부분에서 변화 없고 다른 뼈에서도 특별하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환자 증상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상에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잘 낫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사례들에서 본 것처럼 치료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조기에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짚어주시면요. 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서 무조건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는 통증을 조절하고 몸통에 깁스인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척추체 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골절만 치료하고 끝이 아니라 골절의 원인이 되는 골다공증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며 골절의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골다공증의 치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만으로도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서는 재채기나 기침을 하다가도 압박골절이 흔히 발생하며 심한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넘어지는 낙상 위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발생할 수도 있고 허리를 그냥 갑자기 굽히다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갑자기 등과 허리의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면 병원을 내원해서 반드시 확인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섭취를 많이 하는데 지나친 칼슘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칼슘도 이제 몸에 좋다고 하지만 많이 먹고 과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약 이제 700에서 1000mg 정도로 이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복용하게 되면 과다한 칼슘이 배설되고 신장에서 돌을 만들 수도 있고 그 혈중에서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슘 혈증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는 뭐 피로감이라든지 메스껍다든지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심혈관계의 문제까지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적당량 이제 드시는 게 좋겠고 몸에 좋다는 이런 칼슘도 이제 결국 이렇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똑똑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골다공증에 걸리면 뼈마디가 아프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도 별명이 붙을 만큼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뼈마디가 아프고 쑤신다는 증상은 골다공증에 의한 증상이 보통 아니고 디스크 관절의 이제 퇴행성 변화와 그리고 그 형성하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며 골다공증에 의해 뼈가 약해져 이제까지 설명했던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키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럼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 골다공증 자체만으로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키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봤을 때 눈에 띄게 키가 이제 줄었다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 못 본 사이에 지나간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허리가 더 굽거나 등이 둥그러지면서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일정 기간 들어 누워 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키가 줄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많이 한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올바르게 식이를 하면서 정상 체중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다이어트에서는 뭐 그렇게 위험이 아니지만 다이어트로 인해 장기적인 저체중을 이제 계속 지속하고 과도한 영양 섭취에 부족을 이제 할 정도의 그런 잘못된 다이어트를 지속한다면 골다공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겠고 젊었을 때도 이런 과도한 다이어트로 저체중을 유지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골량의 최대치가 낮아지고 향후
골다공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식이섭취를 정말 균형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네모다. 어떻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골절 증상을 치료함으로써 통증이 좋아지고 이렇게 통증이 좋아지면서 병원을 내원 안 하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골절 이후에도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그 기저에 깔린 골다공증까지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정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백승현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플러스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하는 코너 건강 틈새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따라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김선주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몸이 피로하고 뻐근하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집에서 간단한 운동, 스트레칭을 하려다 보면 잘 모르겠고 이 동작이 틀렸는지 제대로 된 동작이 맞는지 불안하시죠? 제가 오늘 쉽고 간단한 동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집이나 사무실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이 수건을 이용해서 동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랑 목이 뻐근할 때 하시면 좋은 동작입니다. 한 손으로 수건 끝단을 잡아주시고 머리 뒤로 넘겨주세요. 반대손은 반대쪽 수건 끝단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쭉 펴줍니다. 그 다음 바닥 쪽으로 주먹을 지지해줍니다. 고개는 뻗어낸 팔 쪽으로 기울이시고 턱과 어깨가 만날 수 있게 회전까지 진행합니다. 이 상태로 5초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위에 있는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한번 으쓱 내려줄 겁니다. 이때 목과 어깨 쪽이 늘어나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머리를 돌려 제자리로 돌아와 팔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도 목과 어깨에 좋은 스트레칭 운동 방법입니다. 수건을 허리 뒤로 보낸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쪽을 향할 수 있게 잡아줍니다. 이때 수건이 너무 헐렁거리지 않을 정도만 팽팽하게 잡아당겨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를 귀 옆으로 으쓱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어깨를 뒤로 조이는 것이 아닌 턱선으로 끌어올린 후에 머리를 넘겨보겠습니다. 반원을 그려줄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더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양 팔을 뒤로 뻗어내시면 됩니다. 앞목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머리를 도리도리 움직여 봅니다. 다음은 몸통, 허리 부근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수건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잡아주신 후에 천천히 세로로 돌려줍니다. 밑에 있는 팔 기준으로 몸을 회전해 줍니다. 왼팔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에서 준비합니다. 천천히 정면을 향해 머리와 몸을 돌려줍니다. 이때 밑에 지지되고 있는 팔에 기대시면 안 되고 밀어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팔을 밀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팔꿈치와 팔을 조금 더 열어주시면서 천장도 바라봅니다. 이때 겨드랑이와 옆구리 부분에서 스트레칭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신 후에 손을 띄워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동작은 하체 위주의 스트레칭 운동 방법입니다. 앉아 계신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내시고
엉덩이 밑에 손을 한번 넣어보시면 동그란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잘 기억해 주세요. 동그란 뼈를 찾으셨다면 바닥에 뼈를 잘 지지한 후에 무릎이 다 펴지지 않게 살짝 구부려줍니다. 양손으로 수건을 잡아서 스트레칭을 하고자 하는 발바닥에 수건을 걸어주신 후에 조심히 중심을 뒤로 옮기면서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몸이 말려있는 모양이 아닌 아까 찾은 엉덩이 뼈를 찾아서 가슴을 세워줍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무릎을 펴내며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 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상체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무릎을 펴내며 가슴을 세워줍니다. 추가적으로 허벅지 옆면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밑에 뻗어져 있는 다리 쪽으로 위에 뻗어져 있는 다리를 옮겨줍니다. 이때 시선은 반대쪽으로 돌리며 어깨를 향해 시선을 바라봅니다. 이때 옆면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힘이 풀리지 않게 무릎을 구부려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5번째 동작은 다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다리를 아까보다 조금 더 구부려서 어깨 너비로 세팅을 해주시고 허벅지 뒤쪽을 잡고 세워주세요. 양손으로 수건 넓게 잡은 후에 앞으로 나란히 준비합니다. 천천히 양 다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다리 모양이 기역, 니은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정강이, 종아리, 정강이 뼈를 바닥으로 눌러내는 힘이 포인트입니다. 기지개를 펴듯이 만세를 하며 가슴을 들어 올려줍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로 돌아와 등을 말아줍니다. 이때 종아리를 더 눌러내시면 등, 허벅지 옆 라인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만세.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 허리보다는 가슴을 드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란히 몸을 뒤로 말 때는 많이 안 말아도 괜찮으니 다시 한번 정강이 뼈를 눌러보세요. 천천히 상체를 세워 정면을 바라보신 후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수건 운동 꼭 진행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운동을 하시다 보면 개운함과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